우리 이성무 선생님 모셔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선생님 모시면은 원래 사진을 몇 장 보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진은 좀 제가 몇 개 준비를 했는데 많이는 준비를 안 했고 오늘 이 저희 썸네일 대표 사진인데 선생님 굉장히 한 거의 15년 정도 전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네. 예, 어떤 사진이신가요? 이건 100번 기념관에서 선생님 좀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해체되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국가에서 위령제를 지내주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때 저는 이제 전국 유족회 대변인을 하고 있을 시절인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국무총리라도 나와서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맹형규라는 그 행자부 장관님이 나오셔서 사과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유족들을 모두 그 100번 기념관 밖으로 모시고 집회를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 저희들이 요구가 돈을 원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가 저희들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학살 주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저희들 주장을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는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나와서 그 100번 기념관 그 마당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그 시위를 주도하던 그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 학살이나 그런 것들이 연구도 많이 됐고 네. 뭐 자료도 많고 그런데 이 위령제를 네. 2000년 2005년 지나서 처음 한 건가요?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까?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각 지역 유족회별로 민간단체나 또 시민사회가 합쳐져서 위령제를 모시기도 했는데 저 때는 이제 국가가 처음으로 한국전쟁 유족회 진실규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권고사항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제 추모제를 지내주기로 하고 첫 행사였습니다. 저게 1회 행사였는데 그나마 저희들 요구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위령제만 지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 같은 경우는 예. 대통령이 사과를 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했던 것 같은데 했었고 예. 그리고 보도연맹 울산 예. 보도연맹도 네. 사과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전쟁 그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갖고는 예. 그런 국가에서의 사과가 아직까지도 없었다는 건가요? 아직까지 국가는 있다고 하죠. 음. 국가는 있다고 하는데 그 있다고 하는 그 정자로서 본인들이 내놓은 것이 가해 주체. 저희들은 이승만이나 혹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경찰청장, 그다음 혹은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 민보단이나 이런 그 우익 청년단에 의한 학살도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이 그 추도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추도사 안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을 국가의 사과라고 100만 명 죽은 거에 대해서 네. 그냥 네. 장관급에서 네. 유감이다 말한 거 그걸 사과라고 하는 거군요. 네. 어. 그래서 지금도 제 주장 속에 대부분은 국가의 공식 사과가 지금 큰 문제다. 또 그것이 돼야만 아까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국가가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제주 4.3의 경우는 올해 아니 작년 4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도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공식 사과는 없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국가의 사과가 없이는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제 주장이 유족회 내부에서도 아직도 이제 저를 사회주의자나
빨갱이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빨갱이의 손자이고 빨갱이 아들이다. 그럼 나는 아직은 빨갱이는 아니다. 나는 민주주의자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고 그런 행위를 하셨고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충분히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렇게 활동하셨다. 그러나 나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왜 중요하냐면 유족회 내부에서도 사실은 한국전쟁 유족회의 그런 피해자들은 많은 경우 좌익 활동을 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엮여갖고 돌아가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족회들이 평생을 연좌제에 시달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해자임을 밝힐 때도 어떻게 밝히냐면은 내 부모나 내 할아버지는 좌익 계열이 아니었다. 그냥 일반 양민이었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좌익이어서 상관없으신 거거든요. 좌익 활동을 하셨고 이렇게 무고하게 학살당하셔서도 피해자이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당시 좌익 계열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유족 안에서는 피해자긴 피해자인데 또 구분 짓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진짜 뭐 죽어 마땅할 수도 있는 얼핏 할 수도 있는 좌익 계열의 그 후손들이고 우리는 진짜 양민이었어. 그렇게 또 편가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선생님은 나는 당당하게 내 할아버지는 사회주의자였고 난 사회주의자의 손자였고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피해자를 넘어서 내가 갖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사실은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또 비판하고 싶지도 않은 게 평생을 연좌제에 시달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거 인정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가슴 아픈 거죠.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 때는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시월항쟁 유족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어쨌든 저희들과 그 같이 아픔을 했던 제주도를 방문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모두에서 그 잠깐 영상에 보셨다시피 그 한국 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 중에서 그 3대 항쟁으로 우리 10월 항쟁과 제주 4.3 항쟁, 여순 항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쟁이라고 저희들이 반드시 이름을 정명하고 싶은 이유는 누군가의 주도에 의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주도에 의해서 항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3.1 운동도 지금 항쟁으로 부르자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듯이 그 3.1 운동은 사실은 기획된 의도로 진짜 전국에서 남한은 서울만, 북한은 5도시만 계획적으로 열고 파리에 가 계시는 우리 그 밀사 선생님들이 한반도는 독립을 원한다는 그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사실은 그 운동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확대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지도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난 항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저희들 이제 한국 전쟁 전에 이미 남한과 북한은 저런 작은 전쟁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고 그 항쟁의 시발은 대구의 10월 항쟁이다. 지금 뭐 저도 대구 출신이어서 벌써 목소리 톤이 이제 경상도 톤인데 한국의 모스크바인 그 대구가 46년 10월에 전국 274개면 약 700만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쟁의 그 시발이 됩니다. 그 시발이 곧 예비금속과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는 그 진원지였고 그 뒤를 이어서 제주와 이제 그 여수가 그런 항쟁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10월 항쟁과 제주 유족회, 그 다음에 이제 여순 유족회가 같이 어깨를 걸고 한국 전쟁 전에 우리 인민들의 항쟁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같이 방문하고 4.3 평화공원을 방문했던 그때 사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이상한 게 대구가 한국의 모스크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대구야말로
사실은 지금 엄청 우경화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성지와 같고 그렇게 해버린 대구인데 갑자기 한국 모스크바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실 건데 대구가 얼마나 진보 운동의 중심지였는지 그리고 그 대구 진보 운동의 중심지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이 됐고 왜 지금처럼 됐는지도 아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전쟁 유족회들이 다 모인 건데 한국 전쟁 유족회는 뭐고 그리고 10월 항쟁 유족회는 또 뭐고 예천 유족회는 뭐고 태안 유족회는 뭐고 처음으로 사는데 헷갈릴 것 같아요, 네. 형님. 이 유족회에 네.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은 한국전쟁 유족회는 본래 114개 유족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시도 단위의 군까지 그 유족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다 죽은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이제 상태고 각 지금 현재는 그 예천뿐만 아니고 유족회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고 현재 저희 한국전쟁 유족회에 90여 개 유족 단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제가 기획하고 의도했듯이 이 보수의 땅에서 특별법을 한번 만드는데 한번 그 횃불을 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한 2천여 분의 유족들을 모시고 대구로 모셔서 거기에서 특별법 쟁취 시위를 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모스크바 대구인가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저 역시 10월 항쟁 유족회 사무처장으로서 어떤 전국 유족회 또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때는 아직 이제 보수의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대구에서 하자. 근데 유족들이 다 동의해 주셨고 그때 이제 그 항쟁이 일어났던 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금 말하면 이제 경북의대 우리 항쟁의 중심지였던 또 대구 형무소 자리를 거쳐서 거리에 행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 대략 몇 년도쯤 될까요? 이게 2011년입니다. 2011년도. 예, 예. 이런 식으로 모이면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떠세요? 대구 주민들 반응은? 저렇게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지금 똑같이 우리 대구 분이 대부분 그렇지만 지금도 태극기 무대와 같은 그런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빨갱이를 뭐 죽여라 이제 그런 이 손가락들도 나오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의도대로 집회를 했고 충분히 그 성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이따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구는 진짜 해방 공간에서는 한국의 모스크바 이상으로 진보적 도시였고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의 팔할이 대구 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 혁명 재판사를 통해서 보시면 2,000분의 진보 지식인들이 구속되는데 5.16 쿠데타 때 그때 그 대부분이 그 대구 경북의 분들이었고 서울에서 활동하신 활동가들이 왜 대구 경북이 많은가 하면 그때의 대구의 그 모 방직의 회장님께서 지금의 아파트 60채분에 해당되는 거금을 서울 지역 그 시민단체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활동가들이 다 서울 지역에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그 안중근 선생님 가문인 안민생 뭐 이런 그 분들이 다 대구 지역에 활동가였었는데 그분들이 다 서울에서 활동하셨고 모든 시민단체 회의에 거의 8할이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참여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지만 그때는 참여연대 회의하라 하면 전부 대구로 오셨다고들 정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도시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서울의 모든 분들이 이 보수의 땅에서 온 친구라고 놀려도 자긍심을 가지고 방금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대구는 절대 그런 도시가 아니야. 반드시 한번 두고 와라. 우리가
모든 촛불의 진원은 대구라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또 그렇게 만들겠다. 뭐 그런 각오도 다지고 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대구가 예를 들어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갖고 보도연맹 관련해서 학살당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집회할 때 막 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게를 잘 보면은 어쩌면 가족 중에 한 명은 유족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곳이에요 지금 대구가. 그러니까 참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되게 이상하죠. 60년대 유족회 만들어지고 61년 때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2000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이제부터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하고 말씀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민간인 학살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시작을 언제로 봐야 될까? 해방 이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은 거의 10월 항쟁이에요. 대구 10월 항쟁. 근데 선생님의 조부님이 딱 10월 항쟁 이 관련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선생님의 얘기를 그냥 미시자적으로 들으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의 이 할아버지 때 얘기부터 우리가 한 나눠서 들으면 3부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한 15분씩 나눠서 얘기를 들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좀 네. 할아버지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